마지막 시간입니다. 페이지 교재 313페이지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기억니은 디귿리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개인연금 가입해서 받는 돈, 연금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기타소득, 6번의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일시후발적 성격의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면은 상금, 복권, 저작권, 그다음에 유실물 습득 보상금, 강연료 이런 걸 마련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끝날 수 있고요. 3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종합과세에 포함해서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요.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6가지 소득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분리과세되는 쪽 소득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양가로 2번 퇴직소득. 현실적인 퇴직, 서류상 퇴직이 아니고요. 진짜 퇴직한 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으로 실제로 당해 기업에서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어 퇴직급여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이며 퇴직 공로금, 위로금, 하여튼 이런 말로 표현돼도 다 퇴직급여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세법에 나열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 주식 그런 거를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따로 강론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과세표준 결정문을 갖다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거든요. 이런 걸 보시고 314페이지 보시면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은 1단계로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한 후 동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그죠? 2단계로 과표 세율 적용해서 산출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세액공제 등등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박스를 다시 315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자 소득 수익금액, 그게 무슨 수익금액이 있어요. 그죠? 수익금액이 있고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이게 사업소득 수익금액이 그냥 사업소득금액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 용어를 좀 잘 좀 알아두세요. 사업소득금액이 무엇이냐, 그죠?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르죠. 그래서요. 수익금액은 매출을 의미를 하고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그런 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대응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 그림 315페이지 그림에도 나타냈지만 필요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는 걸 다 합쳐요. 이거죠. 다 합쳐갖고 이게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세법 절차에 따라서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반가로 1번, 양가로 1번 종합소득 과세표준 보시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있는 납세 의무자들은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으로서 분리과세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대신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 신고를 가름한다. 종합소득 공제에는 인적공제로서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으며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공제로서는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월세세 공제 등이 있다. 그림과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316페이지에 보면 이제 박스에 세율이 나와요. 세율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그 다음에 법인세도 법인세 같은 경우도 누진세율이긴 하지만 소득세만큼 여러가지 단계는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소득세 파트니까 요 표만 보시면 이거한테 굉장히 계단이 많죠. 계단이 무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표가 어느 구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을 갖다가 보통 한계 세율로 표현을 하는데 한계 세율이 많이 달라져요. 여기서 보시면 316페이지 보시면 6%부터 42%까지 보이죠? 이건 이제 국세 기준이고요. 이거에다가 지방세 10%도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6%면은 6.6% 이렇게 되는 거고 42%면은 46.6% 이렇게 되겠죠. 생각하시고요. 이게 세율입니다. 세율. 그 다음에 퇴직소득의 과표 및세 계산. 퇴직소득의 과표는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환상급여를 산출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퇴직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발생한 거를 1년을 합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월달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산을 하는 건데 그런 연말정산한 그 소득이 계속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20년에 근속을 했어요. 20년 근속을 했으면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에다가 근속연수 곱해서 이제 퇴직금이 산출이 되는데 그럼 퇴직금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과표를 보시면은 만약 한 1억 5천, 한 2억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세금이 얼마야? 38%. 그리고 그 지방세까지 하면은 41.8%가 되니까 40% 이상이 그냥 뜯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2억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이라는 거는 매년 20년 근속을 했다면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건데 이 근로소득세율과 똑같은 계산 방법을 하게 되면은 이때 퇴직하는 시점에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거를 집적된 거가 한꺼번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는 과세 형평에 그리고 논리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근속한 거에 대해서 근속연수 공제도 해주고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퇴직소득이라는 거는 또 퇴직을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퇴직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잡을 구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퇴직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녀 인생이라든지 어떤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어떤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대해서 지나친 과세를 한다면은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이런 자금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덜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가능하면 좀 적게 부과하려고 하는 게 입법당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동그라미 1번, 2번에 보면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환산급여에 따라서 공제를 이렇게 해준다. 앞에 거랑 계산 방식이 완전 달라요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것만 좀 뭐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318페이지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내가 한 10년, 20년 갖고 있다가 팔아요. 내가 취업을 했어요. 한 20년 있다가 퇴사를 해요. 똑같아요. 논리 구조는. 그죠? 논리 구조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출발점이었고, 근데 요즘과 같이 이제 부동산이 폭등을 한다, 한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불안하고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어떤 공제는 어떤 지나친 혜택은 거둬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318페이지 위에 첫 번째 박스 보시면은 양도가액, 즉 판 가격의 필요경비, 취득가액이겠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집을 갖고 있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마다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게 모아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 갖다가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취지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 그냥 해주고,
그럼 양도소득세 과표가 나와요. 그 이제 법에 정한 대로 쭉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동산 세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혼탁하죠. 그래갖고 이거는 여기에서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박스 첫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319페이지 세율을 보시면 316페이지 소득세율 하고, 여기 319페이지에 부동산 양도세 세율이 있는데, 여기서 319페이지에 기본세율이라 나온 게 뭐냐면은, 여기 316페이지에 이 소득세율이 있죠. 이게 기본세율이에요. 이 기본세율에 319페이지 보시면은 뭐 10% 플러스 20% 플러스 있거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의 뭐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50%, 근데 최근에 입법 발의가 되고 뭐 80% 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1년에서 2년 미만은 뭐 40%, 조합원 입주권은 이쪽에 들어갑니다. 40%. 그다음에 보면은 뭐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 뭐 3주택일 때는 기본세율의 10%, 20%를 더한다. 근데 이번 입법 발의된 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30%를 더하겠다. 뭐 이렇게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등기 양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부동산을 구매를 하면, 취득을 하면은 등기를 해야 돼. 부동산 등기 등본에 내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그냥 팔아버리는, 다른 사람한테. 그 미등기 양도라고 하고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70%. 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반해서 시스템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신고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걸 반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징벌적인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0%로 과세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 과세표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결정. 소득세법상의 신고, 중간연합제도,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 당일 연도의 소득세액을 전부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국고수재 관리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 측에 있어서도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합체세 한꺼번에 많이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연합제도를 둬서 이런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반기 경과원의 전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연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납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그러니까 중간연합은 이쪽이요. 종합소득세 쪽. 예정신고,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 의무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주식은 그 분기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으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한다고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7월 말일부터 8월 말, 9월 말,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주식을 팔았다. 7월 1일에 주식을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반기의 말, 하반기잖아요. 하반기 말이 언제? 12월 30일로부터 2달, 1월, 2월 28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완전 다르죠? 주식과 부동산, 그죠? 이렇게 납부기를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당해년도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소정 양식에 따라 정부에 신고해야 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불과세되는 이자, 배당, 기대소득만 있는 등 일정한 한정된 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양가로 4번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면세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그 다음에 미용 목적이 아닌 일반 병원, 다 면세사업자거든요.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당년 연도의 사업장 현황 및 총수익 금액을 사업장별로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자면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면 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여기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간이과세자 이렇게 있어요. 간이과세자. 개인정보 같은 게 있는데, 개인으로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저번에 약간 나왔지만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이잖아요. 과세 기간이. 이거에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니까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 총수익 금액, 즉 매출이 얼마인지 과세된 걸 알 수가 있죠. 간이과세자는 1월에서 12월까지 납부,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파악이 돼요.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 적용을 안 받고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 대표적인 주택임대사업, 그 다음에 학원사업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하는 병원들, 한의원, 그런 데들은 다 면세사업자예요. 그런 데들을 만약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어떤 매출 금액을 2021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라는 거죠. 매출 현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321페이지 반가로 2번 결정. 소득세는 신고 납세 유지 세무 경우로 세계 확정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자, 밑에 보시면 실질조사 결정과 추계 결정 두 가지가 있고요. 실질 결정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빚이, 그 다음에 기장한 장부와 증빙 자료로서 과표를 다시 결정하는 걸 말하고요. 추계 결정이라는 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증빙, 장부나 증빙 기타 직접적인 과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동업자 번영, 비슷한 동업자 중에서 지역별로 같은 업종별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비슷하게 한다는 거고요. 네, 표준소득률 등 통계적 경험을 근거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추계조사 결정 사유는요, 지금 밑에 1번에 보시면 추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기억 보시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로 되어 있을 때, 미은 기장의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수 등에 비추어 허위 및 명백할 때, 디귿 기장의 내용이 원재료 사용량, 전력 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 및 명백할 때, 이때는 추계 결정을 합니다. 추계 결정. 추계 방법은 기준소득 금액에 하는 방법에서 쭉 기억문 팁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시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보면 여기 사업자가 있고요. 근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가가 있죠. 그러면 근로를 제공을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죠. 페이를 주죠. 그죠? 그럼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근로자가 자기 소득에 맞게끔 계산해서 국가한테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죠.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근로자가 별로 없고 사업자, 근로자 몇 명 없을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경제 환경이 복잡하고 근로자가 많을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고안해낸 게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페이를 하면서 아까 뭐 어떤 거 있죠? 우리나라에는 간이세액교에 의해서 얼마씩 된다 그랬죠? 1,000원.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면 1,000원. 1,000원을 때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99만 9천 원만 주는 거죠. 그죠? 세금 떼고 4대 보험은 이제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떼갖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대신 납부. 원래는 근로자가 자기 세금이 1,000원인 걸 알고 있다면 1,000원 직접 내도 되는데 이건 근로자 한 명 있을 때 이렇지만 근로자가 만약에 1,000명이다. 예를 들어 1,000명이다.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신고를 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1,000명을 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업자가 대신해주면 국가는 사업자 한 것만 한 개만 보면 돼요. 한 개만. 그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아끼고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미리 이렇게 이제 급여를 줄 때 이렇게 원천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도 좀 덜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의무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를 보고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업자를 보시면 되고 원천징수 다시 한번 이를 읽어보면 원천징수라 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 사업자가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간이세액에 의해서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 1,000원을 이 세액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걸 말한다. 그죠? 이 국가가 징수해야 되는데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게끔 하는 걸 갖다가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세율은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비용업 대금은 25%, 그다음에 이자 소득이나 배당 1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럼 이렇게 해서 소득세법은 끝났고요. 본론으로 가시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간편장부 보시면은 첫 번째 줄 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끔 했고요. 아무래도 여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길 열어준 거죠. 간편장부 대상자는 누구냐라고 보면은 업종별로 이 표에 보시면 업종별로 그리고 2020년도에 간편장부 대상자냐 아니냐는 그 직전 연도 19년도 소득금액, 수익금액이 그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업종별로 뭐 7,500, 1억 5,3억 요 기준점을 두고 이걸 넘으면 일반과세자, 넘지 않으면 간이가세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비자금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간편장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간편장부 혜택 320페이지 2월 결손금도 공제가 되고 기타 필요금도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번 학기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기말고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제 강의 시간에 배웠던 거를 요약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받고 수강하고 계시잖아요. 중간고사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제물을 냈었는데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 좀 있거든요. 그분들도 기말고사 요 기간 내에 제출 기간 내에 중간고사 범위 그다음에 기말고사 범위 다 과제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강의 시간에 배웠던 거를 요약 정리해서 내시되 A4지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한글이던 뭐 MS 워드던 맨 처음에 기본 세팅된 거 있잖아요. 글자 크기는 10입니다. 10. 글자 크기는 10이고 좌우 여백은 기본 세팅으로 된 걸로 해갖고 요약 정리해서 하셔서 인터넷상으로 제출 꼭 해주시고 중간고사 때 분을 못 내신 분도 이번에 꼭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